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정말 어이없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서 사연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이유는 저 말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워서 위자료 받고 각자 갈 길을 가게 됐었죠. 그때 당시 저에게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이라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은 충격적인 상황을 겪었던 터라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결혼 생활하는 동안 3년을 숨기며 살아왔었다는 거에 엄청난 배신감이 찾아왔었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혼밖에 없었지만 언젠가 남편과 상간녀가 제가 받은 상처만큼 그들 또한 그대로 받길 간절히 바랐었어요. 그런데 제 바람이 이루어진 건지 어느 날 부동산 일을 하고 있던 저에게 한 손님이 찾아오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일반 손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손님을 응대하기 위해 대화를 주고받다가 아들 신혼집을 마련해 주기 위해 청담동 쪽에 70평택 주택 매물을 확인해 보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었죠. 원하시는 매물이 확인된 게 없던 터라 그 이상이거나 이하의 매물만 있다고 설명을 드리면서 손님이 원하시는 주택이 나올 때까지 괜찮은 매물 몇 개 정도 소개해 드린 뒤 다시 부동산으로 돌아와 차 한잔 하면서 손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한숨을 쉬면서 이번에 참한 교사 며느리를 보게 됐는데 인성도 바르고 집안도 나쁘지 않아서 자기 아들과 아주 잘 어울린다고 자랑을 하시더니 얼굴 한번 보겠냐는 손님의 말에 저도 손님의 핸드폰 속에 있던 사진을 확인해 보게 되었었죠. 그렇게 손님의 핸드폰을 건네받은 순간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었네요. 사진 속에 있던 인물은 1년 전에 저희 남편과 바람을 피웠던 상간녀였던 거죠. 제 반응이 궁금하셨던 손님은 원하시는 대답을 듣기 위해 어떤 거 같냐고 재촉하시면서 물어보시길래 정말 참하게 생긴 것 같다고 놀란 가슴 진정시키며 어색한 미소로 손님이 원하시는 대답으로 대화를 풀어 나갔습니다. 그때부터 상간녀의 예비 시모는 기분이 좋아지셔서 입에 모터를 단 것 마냥 상간녀를 아낌없이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왜 70평대 신혼집으로 알아보는 이유를 알겠냐면서 좋은 며느리를 드릴수록 그만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괜찮은 매물이 나오면 다시 연락달라면서 조만간 다시 얼굴 보고 얘기하자며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은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었죠. 상간녀는 작년에 남편과 평생을 함께 하겠다며 가정을 풍비박산 내놓고 1년 만에 남편이 아닌 상당한 재력가 집안을 물어서 새살림을 차리려 했다는 거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날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었죠. 상간녀를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저는 상간녀가 전 남편과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확인이나 해보려고 상간녀 집 앞에 차를 주차한 뒤에 시동을 끄고 주변을 살피면서 집안에도 불이 꺼져 있는 상간녀의 주택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상간녀의 집 앞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어차피 전 남편과도 이혼을 했고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인데 뭐가 미련이 남아서 상간녀 집 근처에 차를 세워두고 주변을 살피는 건지
제가 참 한심해 보였었죠. 그래서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는 게 속 편할 것 같아 차 시동을 걸려고 하는데 갑자기 상간녀 집 앞으로 남녀가 서로 다투면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몸을 숨긴 다음 그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이건 우리는 이제 끝이라니까? 언제까지 질척거릴 건데? 내가 당신이랑 평생 함께 할 줄 알았어? 우리는 아주 잠깐 튀었던 불꽃에 불과했다고.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잠깐이라고? 이 집에 얼마나 많은 추억을 만들어 왔었는데 갑자기 헤어지겠다는 게 말이 되냐고. 내가 이유라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사이가 단순한 건 아니잖아. 얼마나 힘들게 이루어진 사이냐고. 나도 모든 걸 포기하고 당신을 선택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이러면 나더러 어떡하라는 거야? 그래, 단순한 사이는 아니지. 당신은 애딸린 유부남이고 나는 그런 유부남을 뺏어온 상간녀니까. 그런데 그런 꼬리표를 달고 사는 거 나는 원하지 않아. 깨끗한 남자를 원하지. 뒤가 더러운 남자와 평생을 함께할 자신은 없다고. 우리 처음 만날 때 내가 얘기하지 않았어? 언제든 헤어질 마음의 준비는 해야 된다고 몇 번이나 말했었잖아. 같이 지내는 동안만큼은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자고 했었지. 평생을 함께 하자는 말을 하지는 않았었다고. 이제 그만 질척거려. 당신이 이러는 거 더욱더 정 떨어진다고. 서로 좋았을 때 헤어지는 게 좋은 기억으로 남겨진다는 거 당신도 잘 알면서 우리 이렇게까지 하지는 말자. 나는 지금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니까. 우리 조금만 더 시간을 가지고 다시 생각해보자.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당신은 나밖에 안 보인다며. 사람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바뀐다고. 이 집도 부동산에 내놨어. 당신이랑 함께했던 공간은 이제 추억 속으로만 간직하고 살 거야. 최대한 빨리 집을 처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부동산에 키 주고 아무 때나 들어와서 확인해 보라고 했으니까. 당신도 집안에 있던 물건들 필요한 건 다시 가져가고 필요 없는 물건들 같은 건 전부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어차피 집안에 있는 물건들이며 사진들 다 떳떳한 건 아니잖아? 남들은 우리가 불륜 관계인 걸 모르지만 우리는 서로가 알고 있잖아. 나도 집안에 있던 물건들 최대한 빨리 정리하려고. 여기는 우리의 추억이 담겨 있었던 아지트였지만 이제 이런 짓도 그만해야지. 나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고 정신 차릴 때가 된 것 같아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보려고. 그동안 내 시간에 들어와줘서 고마웠어. 상간녀는 집으로 들어갔고 전 남편은 눈물까지 흘리면서 자기를 버리지 말라며 무릎까지 꿇고 애원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저런 사람과 결혼을 했었다는 거에 제 자신이 너무 창피스러웠었네요. 상간녀의 단호한 행동으로 인해 모든 걸 잃은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군 채 돌아가는 전 남편을 보고 있는데 왜 저렇게까지 사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에게 상처 주고 잘 먹고 잘 살겠다던 그 사람이 상간녀에게 버림받은 모습을 보니까 제 속이 다 시원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제가 느꼈던 아픔들을 그 사람도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죠. 그렇게 멀리 사라져가는 전 남편을 한참 동안 바라본 뒤 상간녀 집에 불이 꺼지는 것까지 확인하고 저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예상했던 대로 상간녀는
재력 있는 집안에 시집을 가기 위해 전 남편과의 관계를 끊어낼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걸 알 수 있었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상간녀가 무너지는 걸 꼭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니 저희 엄마는 아이들을 재웠는지 방에서 막 나오셨어요. 남편과 이혼을 한 뒤 제가 항상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이자 엄마는 그날도 별일 없었는지 물어보셨죠. 한동안 많이 힘들었었지만 그날만큼은 제가 받았던 상처들이 어느 정도는 씻어 내려가는 것 같아 오래간만에 얼굴에 미소가 띄어졌고, 그런 저를 바라보시던 엄마는 제가 점점 이상하게 변해가는 것 같다면서 병원에 좀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저는 엄마와 오래간만에 맥주를 마시면서 좀 전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 말씀드렸고, 엄마는 제 말에 경악을 하더니 하루 만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죠. 엄마는 전 남편이 당해도 싸다면서 상간녀도 절대 용서하지 말라고 오히려 저보다 더 흥분하셔서는 아이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볼 때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상간녀는 꼭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저 또한 상간녀가 행복하게 결혼식까지 가는 건 원하지 않고 있었어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 상간녀가 행복한 삶을 사는 건 두 눈 뜨고 절대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무너뜨리고 싶었었네요. 그런데 며칠 뒤 평소처럼 아이들 학교를 보낸 뒤 부동산 일을 시작하기 위해 문을 열고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전 남편이 예고도 없이 찾아왔어요. 별로 대화를 섞고 싶지 않아 무시하자 먼저 말을 붙여왔습니다. 내가 너무 아침 일찍 찾아왔지? 할 말이 있어서 왔는데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당신이 나를 용서해주지 않을 거라는 거 나도 잘 알고 있어.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뭐 하는 건가 싶더라고. 무엇을 위해 이렇게까지 했는지 너무 후회가 밀려와서 다시 바로잡고 싶었어. 당신은 나를 용서해주고 싶지 않겠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애들도 보고 싶고 다시 예전처럼 행복했던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미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서로 남남이 됐는데 이제 와서 뭘 되돌리고 싶다는 거야? 당신이랑 나는 이미 끝난 사이 아니야? 이혼할 때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나한테 돌아올 일 절대 없을 거라고 웃으면서 내 앞에서 상간녀 손잡고 떠났었잖아. 내가 그때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알아? 그런데 이혼한 지 1년 만에 내 앞에 나타나서 갑자기 나랑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면 내가 무슨 말이 나올 것 같은데? 그때 친권 포기 각서까지 쓰고 모든 걸 다 포기한 사람이 이제 와서 되돌리고 싶다고? 당신은 나랑 이혼하기 전까지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 내가 당신 다리 붙잡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돌아와 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했었던 거 잊었지? 그런데도 나를 뿌리치고 상간녀한테 달려가 놓고 이제 와서 이러는 이유가 뭔데? 그 여자랑 헤어지기라도 했니? 그래서 만날 여자가 없으니까 아쉬운 대로 나라도 끼고 살아야 될 것 같아? 절대 받아줄 일 없으니까 아침부터 기분 잡치게 하지 말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내가 어떻게 하면 받아줄래? 시키는 건 뭐든 다 할게. 당신이 원하는 건 그게 무엇이든 할 테니까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용서해 주라. 애들이 불쌍하지도 않아? 평생 아빠 없는 자식 만들 거야? 내가 다시 잘하면 되잖아. 가정에 충실하고 그동안 당신이랑 아이들한테 못했던 거 원 없이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미 애들도 당신이 그 여자랑 바람 피워서 우리 가족 버리고 갔다는 거 다 알고 있어. 더 이상 애들한테 상처 주지 마. 영업 방해로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이제 그만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당신이 뭘 해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을 거야. 애초에 너희들은 불완전한 관계였던 거 몰라? 당장 내 눈앞에서 그 더러운 면상 좀 치워줄래? 저는 전 남편을 밖으로 밀치면서 부동산 사무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도 전 남편은 계속해서 들어오려 하길래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저는 바닥을 닦고 헹구던 대걸레 물통을 들어서 남편 얼굴에 냅다 뿌려 버렸습니다. 그제서야 억지를 부리던 남편의 행동은 멈췄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액션을 취하자 남편은 나중에 다시 찾아오겠다며 급하게 도망을 쳤네요. 아침부터 전 남편의 얼굴을 보게 되니 일이 손에 잡히지 않게 되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간녀가 헤어지자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저에게 찾아올 생각도 없었으면서 꽝 대신 닭이라고 괜히 아쉬우니까 저에게 다시 돌아오려는 전 남편의 행동이 저에게 더 큰 실망감을 안겨 주었어요. 그날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져서 일찍 집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부동산 사무실 문을 닫을 준비를 하려는데 상간녀를 며느리로 들이려는 예비 시모가 저희 부동산을 다시 찾아오셨고 괜찮은 매물이 나온 건 없는지 물어보시길래 저는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던 상황들이 떠올라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번에 특급 매물이 나왔으니 잠시 앉아서 기다려 달라며 차를 대접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상간녀가 부동산에 내놨던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제 입장에 대해 상황 설명을 드렸어요. 저희 사무실과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던 부동산에 들려 상간녀가 집을 확인해 봐도 된다고 연락받았다면서 저에게 키를 건네주셨죠. 그렇게 다시 저희 부동산으로 돌아온 뒤 손님을 태우고 상간녀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제가 차를 멈추자 손님은 매물을 확인하시더니 인상을 찌푸리시면서 이게 무슨 특급 매물이냐고 그만 차를 돌려달라고 하시길래 들어가시면 마음이 바뀌실 거라면서 손님을 설득한 뒤 함께 상간녀의 집 안으로 같이 들어가게 되었죠. 그렇게 현관문을 열고 발을 들이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상간녀의 예비 시모는 집안에 걸려있던 사진들을 보고 경악을 하셨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저를 바라보시더니 뭐 하는 짓이냐고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당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것들이 전부 다 뭐냐고? 왜 나한테 이런 걸 보여주는 거지? 혹시 내 예비 며느리를 알고 있기라도 한 거야? 네, 아주 잘 알죠. 이 사진 속에 있는 남자가 저희 남편이거든요. 이런 사실을 숨기고 있었나 봐요. 여기가 저와 결혼했던 전 남편과 이 여자가 단둘이 3년간 사랑을 나눴었던 아지트였어요. 그런데 급하게 이 집을 처분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모든 흔적을 없애야 뒤가 구리지 않잖아요. 여기 주변 집값 시세보다 상당히 싸게 나왔더라고요. 아지트로 사용되었던 집이니까
지금은 그 여자가 여기로 올 필요는 없는 상태죠. 저희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이랑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했던 저 사진 속 여자가 사모님 아드님과 결혼을 하기 위해 며칠 전까지 저희 남편과 만나오면서 이중 생활을 유지하다가 헤어짐을 통보했어요. 저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사모님 집안에 피해가 가지 않게 해드리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린 거고 제가 받았던 상처까지 보여드리면서 저 여자를 무너뜨리고 싶었던 거예요. 솔직히 3년 동안 만남을 가졌다는 건 저희 남편과 저 여자가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깊은 사이였다는 거 말씀 안 드려도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저런 더러운 여자가 사모님한테는 깨끗한 척, 참한 척, 온갖 애교까지 떨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교사인 척 행동을 했었겠죠. 그런데 이거 보세요. 그 뒤에는 엄청난 실체를 숨기고 있었고 이런 여자한테 사모님 식구들은 전부 다 속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쓰레기 같은 여자가 내 앞에서 참한 교사인 척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교사라고 해서 정말 높은 점수를 줬었구만. 아주 더러운 여자였잖아. 감히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나를 속이려 들어? 당장 내 눈앞에서 무릎 꿇는 모습을 봐야 할 것 같네. 절대 용서치 않을 거야. 상간녀의 예비 시모는 바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수화기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는 상간녀의 애교 섞인 목소리였지만 바로 튀어오라는 한마디에 상간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걸 인지했는지 순식간에 현관문을 열고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죠. 1차적으로 제 얼굴을 보고 경악한 상간녀는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하려고 머리를 굴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상간녀는 예비 시모한테 90도로 인사를 드린 뒤 전부 다 설명드리겠다는 말을 꺼내자 사모님은 상간녀의 말을 들어보기도 전에 뺨을 올려 붙인 뒤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사람 잘못 건드렸다고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다 설명할게요. 그러니 일단 침착하세요. 이건 저 여자가 전부 다 계획한 거라고요. 저는 사진 속에 있던 남자 전혀 모르는 사이라니까요. 네가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사태는 점점 심각해진다는 거 몰라? 그냥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솔직하게 털어놓고 잘못을 인정하지 그래. 이제는 네가 아무 말이나 막 뱉어대는구나. 감히 나를 속이고 내 며느리로 들어올 생각을 했던 거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모르는 건 아닐 텐데. 너 같은 거 감쪽같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거 몰라?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테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을 거야. 여기 사진 속 남자 누구야?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분의 남편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이 집을 내놓은 것도 관계를 정리했기 때문에 전부 처리하는 중이었다니까요. 저는 기성 씨 아니면 앞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희 이제 결혼식밖에 안 남았는데 과거에 있었던 일로 모든 걸 망치고 싶지 않아요. 잠깐 스쳐 지나갔던 인연일 뿐이고 저 사람한테도 이건 잘못이 있는 거라고요. 저 여자가 자기 남편 간수 못해서 이런 상황이 온 걸 지금 제 탓으로 돌리고 있는 중이라니까요. 제가
어머니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아시잖아요.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은 아직까지 휘청거리고 있고 아이들은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야. 너 하나 때문에 우리 가정은 무너져 버렸다고. 나 참, 아이들까지 있었어? 그럼 자식 있는 남자를 건드렸다는 거야? 너네 앞에서는 참한 척 하더니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저질렀었단 말이지? 좋게 넘어가려 했는데 안 되겠구만. 우리가 받은 손해가 너무 막대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위자료 소송은 당연한 거고 너는 이 바닥에서 앞으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테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이거 놓지 못해? 내 다리 붙잡아봤자 소용없다니까. 너는 사람 잘못 건드렸어. 세상이 아주 만만하지? 사모님은 상간녀를 일으켜 세우더니 양뺨에 수차례 손을 올려 붙였고 얼굴이 퉁퉁 부어오른 상태에서도 상간녀는 그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가야 된다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고개를 내밀고 들어온 한 남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충격적이게도 전 남편이었습니다. 혜인아, 너 이게 무슨 꼴이야? 왜 울고 있는 건데? 그리고 얼굴에 손바닥 자국은 또 뭐고? 저기요, 아줌마. 그쪽이 우리 혜인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짝이에 가정을 버리고 바람 피운 사람이구만. 딱 봐도 여자들한테 엄청 찝쩍거리게 생기긴 했네. 끼리끼리 논다더니 정말 둘이 딱 어울리는 한 쌍이네. 아침부터 나한테 찾아온 이유가 뭐야? 저 여자한테 아직까지 미련이 남아 있었으면서 나랑 다시 잘해보겠다고 울고 짜고 했던 거 전부 다 연기였던 거야? 나한테는 혜인이가 내 삶의 전부라고. 당신이 이런 상황을 만든 거지.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면 주거 침입죄에 걸린다는 거 몰라? 당장 고소 진행할 거라고. 고소? 이 집에 들어온 건 어디까지나 합법이고 당신이 지금 관여할 문제는 아니니까 그만 빠져주지 그래. 괜히 피해보지 말고 조용히 나가는 게 좋을 거야. 저기요, 아줌마. 저는 혜인이랑 절대 헤어지지 않을 거고 제 여자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멈춰 주시죠. 그쪽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된 거잖아요. 우리가 피해본 금액이 얼마인데 그만하게 생겼어요? 쓸데없이 참견하지 말고 상관없는 사람은 빠져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괜히 불통 튑니다. 뭐라고요? 지금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 노인네가 가만히 있으니까 사람 무서운 줄 모르고 인생 망치고 싶어서 작정했지. 여기에서 그만하라고 했잖아. 전 남편은 갑자기 사모님의 어깨를 밀쳐대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성을 잃어버린 남편이 너무 강하게 밀쳤는지 사모님은 뒤로 넘어져 버리게 되었고 그걸 본 저와 상간녀는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상간녀는 전 남편한테 정신 나갔냐고 강하게 밀친 뒤 사모님의 몸 상태를 살피고 있는데 넘어진 사모님은 상간녀 보고 비키라면서 발로 밀어 버렸어요. 그리곤 넘어진 몸을 일으키더니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고 잠시 뒤 덩치 있는 사람들이 상간녀의 집으로 우르르 몰려 들어왔습니다. 순식간에 분위기에 압도되어 버린 상간녀와 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불안에 떨고 있었는데 사모님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게 서로에 대한 예의 아니냐면서
어디론가 데리고 가려 하자 그제서야 사태 파악이 됐는지 전 남편은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더니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높으신 분을 몰라 뵀던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잠깐 정신이 나갔던 것 같은데 제가 큰 실수를 저질렀던 것 같네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앞에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을 테니까 이번만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다시는 그 사람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요. 제발 여기에서 멈춰 주세요. 멈출 생각이었으면 저 사람들 부르지도 않았어. 너희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럴 거면 덤비지를 말던가. 사모님은 제 손을 잡더니 덕분에 자기 아들 인생 구할 수 있었다며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을 끝으로 상간녀와 전 남편을 데리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전 남편은 저를 애타게 부르면서 도와달라고 했지만 제가 도와줄 이유는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뒤 그날 이후로 상간녀와 전 남편의 소식은 듣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며칠 뒤 한동안 부동산에 오지 않으셨던 사모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갑자기 찾아오셔서 놀란 상태로 인사를 드리며 차를 대접해 드렸죠.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어요? 나는 요 며칠 중요한 일 몇 개 처리하느라 정신없이 지내고 있었는데 처음 봤을 때보다 얼굴빛이 좋아졌네. 저도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은 털어버리고 열심히 살아야죠. 지금은 걱정거리가 없어져서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사모님은 잘 지내고 계셨어요? 아휴, 말도 마. 일 처리하는 게 쉽지 않다니까. 우리 집안을 속이고 내 아들과 결혼하려 했던 그 애는 결혼식 비용에 손해난 부분과 우리 가족이 받은 정신적인 피해 보상에 대한 대가를 갚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중이야. 아마 적성에 맞을 거야. 눈웃음 잘 치고 남자들 꼬시는 능력은 워낙 탁월하니까 딱 맞는 직업을 가지게 해줬지. 우리가 손해본 피해 금액만 청산하면 그때부턴 자유의 몸이지만 그 전까지는 건물 밖으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일 거야. 그리고 자네랑 살림 차렸던 그 남자는 죽어도 그 여자랑 떨어지지 않겠다네. 그래서 그 여자가 나한테 진 빚을 청산할 때까지 붙어 있으라고 그랬어. 나는 무상으로 직원이 둘이나 생기게 된 거지. 자신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하잖아. 그리고 덕분에 내 아들 인생 구해줬으니 나도 그만한 보답을 해주고 싶어서 얼마 되진 않지만 아이들 키우는데 도움 좀 될 것 같아서 좀 챙겨왔으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사모님의 아들과 결혼을 하려고 했던 상간녀는 결혼식 준비까지 거의 다 끝난 상태였지만 제가 모든 진실을 밝혀버리자 그에 따른 손해난 금액이 상당한 거액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상간녀 집안에서도 바람 피웠던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사모님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상간녀의 부모님들까지도 알게 되면서 교사로서 유부남을 만난 딸을 용서할 수 없다며 내쳐버린 것 같았어요. 상간녀가 교사로 있던 학교에까지 소문이 금방 퍼져서 학부모들의 반대 의견으로 교사직까지 내려놓게 되는 상황이 온 것 같았죠. 결국 사모님이 운영하셨던 술집에서 상간녀는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남편은 그런 여자가 뭐가 좋다고 같이 술집에 들어가 일을 하게 되었던 거죠. 제가 도움을 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모님은 저에게 어느 정도의 보상금을 쥐어 주었지만 저는 그 돈을 받진 않았습니다. 찝찝한 것보다 상간녀와 전 남편을 무너뜨렸다는 것 하나만으로 저에게는 돈보다 더 큰 걸 얻었기 때문에 사모님이 주신 돈을 받지 않았어요. 사람은 죄 짓고는 못 산다는 말이 있죠. 상간녀는 자기 욕심 때문에 인생을 망치게 되었고 전 남편은 상간녀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치게 되었네요. 앞으로 저와 아이들의 인생은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그거 하나뿐이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0년의 연애와 5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한 30대입니다.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 상상조차 하지 못했는데 막상 제 일이 되고 나니 생각이 많아지네요. 제 마음을 속 시원하게 털어놓을 곳이 없어 이렇게 사연을 적어봅니다. 저희 부모님은 고등학교 때 사고로 모두 돌아가셨어요. 갑작스러운 상황 때문에 저는 기댈 곳 없이 방황했고 결국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면서 생활을 했죠. 부모님께서 남겨주셨던 재산도 있었고 집도 있었기 때문에 크게 생활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었지만 친인척들도 저를 돌봐주지 않은 채 방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 마음은 자라지 않은 채 외롭게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만나게 된 사람이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제가 일을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하는 곳의 직원이었습니다. 남편은 가난한 집의 차남이었어요. 대학교에 가고 싶었지만 학비가 없어 포기를 하고 바로 취업을 한 상태였죠. 남편은 항상 열심히 일을 했고 돈을 벌었지만 그때마다 남편의 집에서 돈 문제가 생겼고 그걸 메꿔주어야 했습니다. 모았던 돈들도 어느 순간 타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남편과 연애를 할 때 저는 이런 게 억울하지 않냐고 물어봤던 적이 있었죠. 이번에는 2년 동안 모은 통장 깼다며? 당신 대학 들어갈 때 입학금으로 쓴다면서 겨우 모은 돈 아니야? 저번에도 통장 하나 깨고 몇 개 모으던 것 중에 하나 겨우 남은 건데 그것마저 없어져 버리면 어떡해? 억울하지 않아? 형은 대학까지 다 다니게 하고 나야 부모님이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지만 집이라도 남겨줘서 다행이지. 솔직히 그것도 아니었으면 나는 진짜 힘들었을 것 같거든. 근데 자기 옆에서 보다 보면 진짜 대단하다 싶기도 해. 그러게. 나도 어릴 적에는 부모님을 정말 많이 원망했거든. 지금 상황도 사실 너무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해. 솔직히 전에는 부모님이랑 말도 안 한 적도 있었어. 주변에도 나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집을 나가야 하나, 독립을 해야 하나 고민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 심지어 형은 또 대학도 가고 지원도 해주는데 왜 나는 아무것도 지원을 안 해주고 대학 말고 취업을 하라고 하는지. 집이 어려우면 형도 똑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닌지 너무 서운했지. 지금도 서운하고 말이야. 근데 그 말을 듣고 어떻게든 형보다는 잘 돼야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오기라고 해야 하나? 처음에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하나 싶었는데 지금은 오기가 생겨서 내가 이 상황에서도 성공하고 만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 나는 너무 서운했을 것 같기도 해. 이제 20대 중반인데 지금까지 일하면서 번 돈들 다 집에 들어갔잖아. 버는 돈에서 생활비로 드리고 있는데도 겨우겨우 모으고 있던 돈도 전부 다 집에 가져다 줬다고 하니까 정말 서운하고 힘들 것 같아.
그 돈들 모아서 원하는 대학 가고 싶다고 한 거 아니었어? 2년은 걱정 없이 생활비하고 대학 다닐 돈으로 모아뒀는데 왜 그냥 집에 다 가져다 준 거야? 아, 어쩌겠어. 형이 사기 당했다는데. 형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건 알지만, 형만 힘들었으면 나도 도와주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거기에 형이 부모님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그냥 가지고 가버렸다고 하는데 어떡해. 형은 지금 연락도 안 되고 잠적해서 엄마랑 아빠는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고 도와줄 수밖에 없지 뭐. 아무리 미워했어도 부모님은 부모님이었나 봐. 나도 어쩔 수 없이 계속 도와주게 되네. 어쨌든 다시 모아야 하겠어. 그래서 말인데 대학에 가고 싶은 게 꿈이라고 했잖아. 더 늦기 전에 대학에 가는 건 어때? 지금 20대 중반인데 더 늦으면 도전하기 힘들지 않을까? 사실 전부터 고민을 했는데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어차피 부모님한테 받은 집도 있고 돈벌이도 있으니까 생활이 크게 문제는 없잖아. 그리고 모아둔 돈도 있고 이걸로 대학 가는 건 어때? 내가 자기 집 생활까지는 어떻게 해줄 순 없지만 그래도 대학 가는 것까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그래도 괜찮겠어? 집이야 이번 위기만 넘기면 괜찮다고 하고, 솔직히 형 아니면 집에 크게 돈 들어갈 일이 없으니 걱정은 없을 것 같거든. 정말 그래도 괜찮겠어? 나야 정말 고마운 일이지만 그렇게 결정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 쉽게 생각한 거 아니야. 내가 옆에서 자기 지켜봤잖아.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것만 봐도 잘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 거기다가 내가 지금 지원해주는 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거야. 지금 당장 쓸 일은 없으니까 빌려주는 거고. 나중에 정말 잘 되면 갚아야지.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본인 삶 뒷전으로 두지 말고 하고 싶었던 일 한번 해봐. 자기야, 고마워.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나중에 이 은혜 꼭 잊지 않고 갚을게.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꼭 박사 될게. 당신이랑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자. 조금만 기다려줘. 정말 고마워. 저는 남편에게 대학을 가기 위한 비용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쓸 일은 없었기 때문에 빌려주겠다며 지원을 해주게 되었고, 남편은 그런 저의 말에 감동하였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남편의 말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의 다짐처럼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항상 저에게 고마워했죠. 어떻게든 빨리 졸업을 하고 석박사 과정을 밟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당시에도 남편은 공부에 대해서 흥미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때는 그냥 제대로 이루지 못했던 꿈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하는 말인 줄 알았죠. 그런데 정말 1학년 이후로는 장학금도 다 받아서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거의 학교에 들어가는 돈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똑똑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그런 남편에게 교수님들의 러브콜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실험실로 들어오라는 얘기들이 정말 많이 있었는데 여러 실험실 중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교수님 실험실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때 정말 아이처럼 좋아하던 남편의 얼굴이 아직도 선명하네요. 그때 당시에는 정말 행복해했고 자신의 꿈을 이룬 것처럼 뿌듯해하기도 했습니다. 학부생으로 실험실에 들어가게 된 남편은 정말 바쁘게 지냈고 저 역시 제 나름대로 이것저것 배우면서 바쁘게 지냈어요. 남편은 거의 하루 종일 학교에만 있다가 나온 적도 있었고 일주일에 하루 얼굴 보기도 바쁜 적도 있었습니다.
학부 시절에는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시간이 거의 없어서 실험실 학부생으로 약간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생활을 하기도 했죠. 집에서 지원을 받는 것도 없었기 때문에 데이트는커녕 생활도 힘들었던 상황이라 저는 그때 당시 남편의 생활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돈을 벌었고 그 돈으로 남편과 함께 생활을 했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던 순간에 남편은 공부를 포기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자기야, 사실 내가 전부터 고민을 하던 게 있었는데, 솔직히 지금 내 형편에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맞을까 생각이 들기도 해. 지금까지 당신 덕분에 이렇게 공부할 수 있었는데, 언제까지 자기 덕만 보고 살 순 없잖아. 우리 결혼도 해야 하고, 부모님도 돌봐야 하는데, 당신한테 너무 민폐이고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실험실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나서 보니까 석사 박사 따기까지 시간도 얼마나 걸릴지 모르고 거기다가 그동안 수입도 별로 없다고 하니 너무 걱정도 되더라고. 처음에는 나도 끝까지 문제없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더 공부하는 건 내 욕심인 것 같아. 그냥 대학 졸업만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겠어. 자기야, 그러면 너무 아깝지 않겠어? 실험실에서도 실험한 게 너무 좋게 나와서 교수님이 칭찬도 해주시고 논문에 이름 올리겠다고도 했잖아.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 아깝지 않아? 나는 공부를 잘하지 못해서 모르지만 자기는 공부도 잘하고 거기다가 성과도 좋잖아. 당신이 있는 실험실 교수님이 정말 유명하신 분이시라고 했잖아. 그런 분 밑에서 배우고 거기다가 석박사도 준비할 수 있다고 하는데 너무 좋은 기회 아니야? 교수님께서 먼저 석박사 과정까지 제안도 해주시고 그분 밑에 있으면 나중에 당신 앞날은 탄탄대로 아니었어? 다른 건 몰라도 당신 생활은 내가 끝까지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좋은 기회지. 너무 행복하게 공부를 했어. 사실 힘들 때도 있었는데 뒤늦게 시작해서 그런지 더 잘하고 싶은 생각이 크더라고. 그렇지만 벌써 나는 30대가 되어가고 앞으로 5년은 더 공부를 해야 할 텐데 지금이라도 그만둬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 더 공부를 하는 게 맞는 걸까 싶기도 하고 자기랑도 결혼해야 하는데 결혼 자금이며 생활비도 내가 벌어야 하는데 자꾸만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네. 이건 아닌 것 같아. 내 꿈은 이제 바뀌었어. 전에는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 취득하는 게 내 꿈이었는데 이제는 자기랑 함께 가정 꾸려서 오손도손 사는 게 내 꿈이야. 그런 고민이라면 진짜 고민할 게 하나도 없는데 결혼할 때 필요한 돈이 뭐가 있겠어. 솔직히 난 부모님도 안 계시고 친인척들도 초대할 사람 아무도 없어. 내가 초대할 수 있는 사람은 소소하게 친구들 뿐인데 나는 결혼식 안 해도 괜찮아. 당신만 괜찮다면 그냥 이대로 살아도 좋다고. 거기다가 신혼집은 다른 곳 알아볼 필요가 뭐가 있어. 지금 사는 곳에서 그냥 같이 살면 되지. 우리 집에서 시작하자. 가구나 가전도 새로 살 필요 없고 그냥 그대로 들어오기만 하면 돼. 그래도 주변에 보면 결혼식 하면서 웨딩드레스도 입어보고 좋은 신혼집 소소하게 꾸미면서 살아가는 게 꿈이라는 사람들도 많던데 그런 건 없어도 괜찮겠어? 나는 그런 거 다 해주고 싶어.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취업해서 돈도 잘 모아서 결혼식 제대로 하고 싶어. 나는 그런 거 괜찮아. 당신이 나랑 결혼하고 싶은데 현실 때문에 고민이라면 그런 거 하나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하고 싶었던 공부 끝까지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어. 내가 옆에서 보니까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냉정하게 봐도 이 분야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잘해봐. 석 박사도 시작하고 5년 길다면 길지만 남은 인생보단 짧잖아. 당신 하고 싶은 거 했으면 좋겠어. 고마워, 정말. 끝까지 나를 믿어주고 응원해줘서 너무 고마워. 사실 가진 거 없는 나라서 자꾸만 도움을 받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을 많이 했어. 혹시나 내가 이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면 어쩌지? 걱정도 많았고. 당신이 응원해주니 내가 끝까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꼭 박사까지 될게. 그래서 평생 호강시켜 줄 테니 조금만 기다려줘. 결혼을 결심하면서 남편의 말을 들었던 순간 저는 남편이 평생 한결같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대학을 앞두고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혼자였고 남편 측도 결혼식에 초대할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소소하게 식사 자리를 만들어 식사를 하면서 가족이 되었습니다. 결혼을 한 이후에도 저희의 생활은 크게 변함이 없었어요. 일정 때문에 신혼여행도 가지 못했고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죠. 다만 저는 그동안 배우던 주얼리 공예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수제 주얼리 숍을 오픈했죠. 예전에는 취미로 만들었던 것들이었는데 저도 남편이 꿈을 이뤄가는 것을 보면서 저만의 꿈을 키웠고 그렇게 창업까지 하게 되었죠. 가게가 정말 잘 돼서 매일매일 바쁜 나날을 보내긴 했지만 취업을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석사 과정을 준비하면서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시부모님과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지만 남편이 석사를 졸업하고 나서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박사 과정을 시작하게 되자 시부모님은 어느 순간부터 저를 무시하기 시작하셨죠. 예,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너도 이참에 공부 시작해보는 건 어떠니? 주변에서 보니까 나보다 훨씬 나이 많으신 분들도 대학 가던데 너도 검정고시 보고 대학 가는 건 어떻게 생각해? 중졸리라고 했으니까 고등학교부터 졸업해야 하나? 아무리 그래도 나중에 박사 안에 되려면 어느 정도 수준은 맞춰야 하지 않겠어? 그래야 어디 가서 속이라도 편하게 하지. 어느 정도는 갖춰야지. 중졸인 거 다른 사람들이 하면 다 비웃을 거다. 더 늦기 전에 검정고시 준비해서 일단 대학 졸업장부터 받아두렴. 네? 어머님, 저 지금 멀쩡히 제 밥벌이 잘하고 살고 있어요. 주변에서 중졸 때문에 난처하거나 창피한 적도 없었고 살면서 그게 문제가 되었던 적도 없었는데요. 그리고 공부에 취미도 없는데 도전한다고 해서 다 대학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냥 지금 하는 일도 잘 되고 재미있으니까 이거 하면서 살면 되잖아요. 지금 일도 바쁜데 공부까지 하려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일이 중요하니? 네 남편이 이제 박사가 된다는데 그분 맞춰야지. 주변에 다 네가 아내라고 소개를 할 텐데 거기 가서 뭐라고 말할 거야? 그쪽 사람들은 다 고학력자인데 겨우 중학교 졸업만 했다고 하면 말이나 섰겠니? 그런 거 다 네 남편 앞날에도 걸림돌 되는 거란다. 네가 아직 어려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돈도 돈이지만 명예도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일은 잠시 접어두고 공부해서 대학 들어가렴. 어머님, 저는 지금 생활이 좋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재미있고 즐겁게 잘하고 있고요. 제가 하면서 힘들거나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주변 사람들이 저를 손가락질하고 무시한다면 그건 그 사람 인성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고등학교 검정고시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은 안 해봤어요. 굳이 대학을 가야 하나 필요성을 못 느끼겠네요. 예, 그건 너만 못 느끼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다 느끼고 있는 거다. 이제 너도 며느리니 어느 정도 시댁이랑 수준을 맞춰야 하지 않겠어? 아무리 그래도 아들이 박사인데 며느리가 중졸이면 너무 창피하지 않겠냐고. 전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잖니? 그럼 너도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야지. 내면을 생각해서라도 공부 좀 하고 옷차림도 앞으로 우아하게 좀 다니렴. 그러는 것도 해봐야 는다. 아니 어머님, 제가 어떻게 하고 다닌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세요? 전에는 아무런 말도 안 하셨다가 갑자기 공부를 하라느니 잘 챙기고 다니라느니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남편이 석사로 졸업을 하든 박사가 되든 저는 지금이랑 달라질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공부하면서 일을 안 하면 누가 생활비를 버나요? 시부모님은 저에게 급을 맞춰서 공부를 해야 한다고 강요하셨고, 저는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밑도 끝도 없이 공부를 시작하라는 시부모님의 말에 너무 서운하고 황당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그때의 마음을 이야기했죠. 당신 왜 시댁에서 아무런 말도 안 했어? 난 솔직히 어머님 말에 서운했어.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중졸이라고 말해도 아무런 말도 안 하셨잖아. 솔직히 당신도 대학 안 갔을 땐 고졸이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었는지 내가 따져본 적도 없고, 당신이야 당신 꿈이었기 때문에 내가 지원을 해준 거지만 나는 공부가 내 꿈도 아니고 그렇게 갇혀야 하나 필요성도 못 느끼겠어. 당신 위해서 지원을 해준 건데 그걸로 내가 눈치를 봐야 할 때가 된 거야? 엄마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무슨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 원래 어른들은 남의 이목도 중요해. 예전에 엄마가 주변에 자랑할 거리도 없고 일만 하니까 별로 사람들이랑 교류할 일도 없어서 그랬겠지만 지금은 나도 박사 준비하고 있고 그러니까 주변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면서 듣는 것도 있는가 보지. 그리고 엄마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뭘 그래? 이제 석사 끝내고 박사 준비할 건데 나도 솔직히 당신이 중졸인 거 좀 마음에 걸리긴 해. 아무리 그래도 남편이 박사인데 아내가 중졸이라고 하면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어? 검정고시 내가 도와줄 테니까 정말 준비하자. 아니, 당신까지 왜 그래? 내가 지금 당장 공부를 해야 할 필요를 못 느꼈다니까? 갑자기 그러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 내가 나중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그때 준비해서 도와달라고 할게. 그런데 지금은 내 사업도 너무 잘 되고 있고 공부를 굳이 해야 하나 싶기도 하네. 그냥 나중에 필요하면 말할 테니까 당신까지 이렇게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퍽이나 네 자존심에 도움 요청하겠다. 그냥 좋게 좋게 얘기할 때 알았다고 좀 말하면 안 돼? 돈 지원해줬다고 해서 내 의견은 깡그리 무시할 거야? 아무리 그래도 중졸은 너무하잖아. 나중이라도 고졸 검정고시라도 볼 줄 알았더니만 한 번을 준비도 안 하고. 나 공부할 때까지 공부하면 얼마나 좋아? 이제 곧 박사 준비하는데 그렇게 고집 부려야 되겠어? 난 좀 당신 생각 바꿨으면 좋겠어. 저는 갑작스러운 남편의 화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고된 공부로 잠시 스트레스를 받는 거라 생각을 했죠. 남편 또한 자신이 심하게 말한 것 같다며
사과를 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히스테리는 박사 과정을 준비하면서 더욱 심해졌어요. 실험으로 밤을 새워 학교에 있어야 하는 날이 많다는 말에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아도 이해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쓰고 있던 카드가 어느 날 새벽 사용 알람이 울렸죠. 봤더니 한 모텔에서 사용 내역이 뜬 것이었어요.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서 다음날 남편에게 전화를 해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당신 학교에 있었던 거 아니었어? 새벽에 카드 알람 울려서 봤더니 모텔에서 결제한 내역이 있길래 물어보는 거야. 학교에서 잔 거 아니었어? 그렇게 피곤하면 집에 와서 쉬지. 모텔이라고 뜨길래 엄청 깜짝 놀랐어. 솔직히 기분이 좀 나쁘긴 하지만 그래도 당신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아서. 아, 그런 거 아니야. 학교에서 실험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간 거야. 당신 거기 어디 있는지도 안 봤지? 거기 위치 보면 학교에서 제일 가까운 모텔인 거 바로 나와. 집까지 와서 쉬려고 하면 언제 차 운전하고 언제 와서 쉬어. 다시 학교도 가야 하는데 그래도 맘 편하게 자고 싶어서 그냥 갔어. 안 그래도 당신한테 얘기 한번 하려고 했는데 가끔씩 그냥 근처 모텔에서 자려고. 학교에서 영 불편해서 잠이 안 오는데 집까지 오려면 좀 힘들어서 그래.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그래도 집에 와서 편하게 자고 가는 게 좋지 않아? 하긴 몇 시간 못 자고 가야 하니까 그것도 머리 아프긴 하겠네. 그럼 차라리 학교 근처로 작은 원룸 하나 얻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당신 박사 준비하는 동안만. 어차피 집에 와도 나도 가게 때문에 계속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신도 매번 학교 때문에 집에 못 오고 그러니까 그냥 근처에 하나 알아보자. 남편은 모텔에서 자주 숙박을 했고 몇 번의 일이 있고 나서 학교 근처로 숙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 후로는 집에도 잘 오지 않고 실험 때문에 못 오겠다고 하는 날도 많아졌죠. 그렇지만 박사가 되는 게 쉽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남편은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남편의 박사학위 취득 소식에 나는 뛸 듯이 기뻤죠. 바로 저는 남편이 살고 있는 숙소로 가 거하게 한상을 차렸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면서 드디어 남편의 꿈이 이루어졌구나 싶어서 뿌듯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왔다는 소식에 남편은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왔어요. 상을 보더니 깜짝 놀란 얼굴을 하다가 이내 침착해졌죠. 저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당신, 잠시 앉아봐. 당신한테 할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 이번에 박사학위 준비하면서 솔직히 이런저런 생각 많이 했어.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나 지금 당신한테 사랑이라는 감정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 전에 당신이 나한테 지원해준 게 너무 고맙고 미안해서 그냥 부부로서 유지한 거지. 사실 당신이랑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졌어. 당신이 검정고시라도 보라고 했을 때 그 반응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 아무리 나를 지원해 주었다고 해도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어. 내가 마음을 바꿔보려고 했고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낫지 않을까 싶었는데 더욱 마음이 멀어졌어. 여보,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런 황당한 소리가 어디 있어? 우리가 연애하고 결혼까지 하면 15년은 넘게 같이 살았는데 그것만 봐도 가슴 뛰는 사랑을 한다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우리 정도면 편안한 안정감으로 서로 살고 있는 거지. 누가 가슴 뛰는 사랑을 해? 당신 박사 공부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래?
당신 마음 어떤진 알겠으니까 일단은 나중에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이야기를 하자. 아, 솔직히 이런 얘기하는 것도 불편하다. 당신이랑 손도 잡고 싶지 않고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아. 솔직히 한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편하지 않고 당신이랑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한 공간에 있는 것도 숨막혀. 그래도 당신이 원하는 게 내가 박사가 되는 거라서 그 꿈 이뤄주려고 노력한 거야.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노력했다는 거 알아줘. 근데 더 이상은 못하겠어. 당신이랑 그만하고 싶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당신 지원해준 거는 다른 게 아니고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원하는 꿈이었으니까 지원해준 거야. 그리고 당신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당신 박사가 되면 나 호강시켜 준다고 하지 않았어?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뭐야?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인 거야? 갑자기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네. 정말 그것 때문이야? 날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그것뿐이냐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 당신은 정말 끝까지 답답하네. 끝까지 자기 생각만 말하는 거 봐. 멍청한 너랑 어떻게 살겠어? 솔직히 당신 중졸인 거 쪽팔려서 못 살겠어. 주변 다른 박사 아내들은 다들 못해도 대학은 나왔는데 당신은 중졸인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수준 딸려서 대화나 되겠냐고. 어차피 이렇게 말해봤자 당신은 또 공부에 생각이 없다. 이딴 소리나 할 테니까 제발 그만 얘기하자. 택시 불렀으니까 당신 짐 챙겨서 나가. 남편은 당황하고 있던 저를 억지로 끌고 나와 택시에 태워서 보냈습니다. 택시에 타서야 저는 충격이 밀려오더라고요. 펑펑 울고 있는 저를 유심히 보던 택시기사 아저씨는 잠시 차를 세워서 저를 달래주셨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저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셨죠. 저기 손님, 조금만 진정해 보세요. 아까 그 남성분 어떻게 되는 사이세요? 가족이에요? 그렇게 울지 마시고 잠깐 진정해 보세요. 제가 그분 자주 태웠거든요. 저기 오피스텔도 자주 왔다 갔다 했고요. 어떤 여성분이랑 자주 콜 불러서 알고 있었는데 아까 여보라고 부르는 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하도 둘이서 자기야 어쩌고 하길래 부부인 줄 알았는데 아휴, 여기가 부인이셨구나. 어쩐지 부부치고는 너무 다정하다 싶었어요. 남편 외도하는 거 이제 발각하신 거예요? 네? 무슨 외도요? 아까 그 남자 저희 남편 맞아요. 오피스텔 근처 대학교에서 박사 공부하고 있어요. 여자라니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여자가 온 적은 없을 텐데 혹시 어머님 보신 거 아니신가요? 저희 어머님이 남편 있는 곳에 자주 오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러셨을 거예요. 아닌데. 저번에 그 여성분이 놓고 내린 귀걸이가 있었는데 어디 보자. 이거네요. 이거 저번에 놓고 내리셨거든요. 그럼 이거 어머님 물건인가요?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살짝 들어보니 남편분 여자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뒷조사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택시 기사님이 전해준 귀걸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같은 실험실 동료가 자신의 논문에 도움을 많이 주었다면서 선물을 해주고 싶다며 저에게 말을 해서 제가 직접 공들여 만든 귀걸이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걸 보고 저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의 뒷조사를 시작했고
결국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이혼 청구를 하게 되었어요. 역시나 이혼 소송 청구가 들어가자 남편은 집으로 찾아왔죠. 당신, 이게 뭐야? 이혼 청구라니?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내 앞길에 먹칠하려고 작정했어? 합의하고 정리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 이혼 소송이라니? 정말 기가 막히네. 오히려 이혼 소송해야 할 건 나야. 그동안 나 무시하고 말도 안 듣고 했던 건 기억도 안 나? 당신 솔직히 대학 지원만 해줬지. 집안일을 해봤어? 아침밥을 차려줘봤어? 어떤 거 하나 하지도 않아 놓고선 이혼 소송이라니 기가 막히네. 참나. 당신 평생 알면서 했던 말 중에 제일 웃기네. 소정 씨랑 재미있었니? 당신 지금 만나는 여자 소정 씨지? 당신이 논문 쓰는데 도와줬다고 했던 그 동료. 당신 정말 지금까지 앙큼하게 나 속여왔더라. 당신 대학에도 결혼했다는 말 하나도 안 했더라고. 참 웃기네. 근데 걔는 당신 유부남인 거 이미 알고 있던데? 그거 당신 학교에 알려줘도 괜찮아? 아니, 이미 알려질 거니까 뭐 괜찮고 말고 할 게 없지. 당신 무슨 소리야? 소정이는 그냥 친한 동료일 뿐이야. 그리고 소정이랑 만난다는 게 무슨 소리냐고. 당신 소정이한테 조금이라도 피해주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알았어? 당신이 뭔데 감히 소정이 얘기를 해? 그리고 이미 우리 관계는 그 전에 끝났어. 내가 집 따로 얻었다는 게 그거 아니고 뭐겠냐고. 우리는 별거 중이었던 거고 어차피 당신이랑은 관계가 좋아질 수도 없었다니까. 개소리도 작작해. 그래. 그 정도는 뻔뻔해야 이런 미친 짓을 하겠지. 당신 만나는 이소정 씨, 당신 실험실 동료도 아니잖아. 당신 교수님 딸 아니야? 교수님이 그거 아시고서도 당신 그렇게 감싸줄까 의문이네. 뻔뻔하게 내 언녀 선물을 내가 만든 걸로 해? 거지도 이런 산거지가 따로 없지. 네가 벌어서 사준 것도 아니고 거지같이 아내가 만든 귀걸이를 상간녀한테 선물을 해주니? 뭐? 거지? 당신 말 다 했어? 소정이랑 나랑은 순수한 사이야. 네가 그렇게 모독할 사이 아니라고. 당신이 뭘 알아서 그따위 말을 해. 당신이랑은 결혼식도 안 올렸고 그냥 서류상 부부일 뿐이잖아. 서로 답답하게 그러지 말고 이제 그만하자. 당신이랑 나랑은 처음부터 안 맞았어. 그동안 대학 보내준 건 고마운데 그건 당신 선택이었지. 내가 그렇게 그만두겠다 했을 때 말렸던 건 당신이야. 그래. 그렇게 뻔뻔하게 말하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야. 상간녀 소장 그 집으로 보냈어. 아마 교수님도 이제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그 여자 회사에도 내가 보냈고. 학교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지? 학교에 보냈으니까 소문나는 건 순식간이겠네. 당신 제대로 한번 준비해봐. 똑똑하신 분이 준비하니 잘 준비하겠지. 어디 한번 기대해 볼게. 저는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남편과 상간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상간녀가 바로 남편의 교수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이미 여러 번 저와 만났었기 때문에 남편이 기혼임을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두 사람은 멍청하게도 제가 구해준 오피스텔에서 데이트를 즐겼고 그 덕에 현관 CCTV는 어렵지 않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드나드는 기록들이 남아 있었고 심지어 진한 스킨십을 하면서 들어오는 기록도 남아 있었죠. 이 증거들을 토대로 남편과 상간녀에게 소장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의 부정행위는 확실했고 역시나 빠르게 소문은 퍼지게 되었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에까지 소문이 나게 되면서 남편은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나서도 학교에 갈 수 없었고 상간녀는 학교를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소송 결과 두 사람은 저에게 2천만 원씩 배상을 해주는 것으로 판결이 내려졌죠. 그리고 남편은 재산 분할 없이 위자료를 주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남편 쪽 분야가 좁아서 그런지 졸업 후에도 취업은 제대로 하지 못한 듯 했어요. 결국 아주 적은 월급의 계약직으로 취업하게 되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가게는 더욱더 잘 되어 남편과 살았을 때보다 몇 배는 성장하게 되었죠. 이 사실을 알아서 그런지 남편은 뒤늦게 저에게 사과를 해왔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랑 밥 한 번만 먹어주면 안 될까? 내가 당신이 고생한 거 하나도 모르고 공부만 하다 보니까 잠시 정신이 팔렸었던 것 같아. 정말 미안해. 나 진짜 반성했어. 당신이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정말 미안해. 앞으로 내가 다 갚으면서 살아갈게. 제발 용서해주면 안 될까? 아니, 그렇게 뻔뻔하던 사람 어디 가고 쭈구리가 왔어? 나 당신이랑 손도 잡고 싶지 않고 눈도 마주치고 싶지 않아. 거기다가 침대에서 같이 누워서 일어난다는 상상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끔찍해. 당신 착각하고 있나 본데 당신한테 남아있는 정 1g도 없어. 그렇게 헌신하고 노력했더니 헌시작처럼 버려놓고선 왜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난리야? 하던 대로 해, 뻔뻔하게. 그러지 말고. 여보, 미안해. 제발 용서해줘. 내가 미쳤었나 봐. 당신 그냥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좋으니까 내가 그냥 옆에만 있게 좀 해줘. 그 여자랑도 완전히 끝났어. 나 그쪽 계통에서는 이제 소문나서 아무도 나 채용도 안 해주고 소문도 계속 돌고 미치겠어. 제발 당신 나 좀 용서해줘. 당신이랑 다시 잘 살면 내 평판도 다시 잠잠해질 거고 괜찮아질 거야. 제발 당신 한 번만 용서해주라. 웃기고 있네.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 그랬어. 딴 여자 만날 때는 행복하지 않았니? 내가 아무리 미쳐도 당신 같은 쓰레기랑은 다신 안 만나. 거지 같은 걸 걷어서 키워줬는데 뒤통수를 쳐? 저기요. 짐승도 위기에 도와주면 은혜를 갚아. 근데 당신 사람이잖아.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도 안 한 짓을 할 수 있어? 다신 내 앞에 찾아오지 마. 당신 얼굴만 봐도 역겨우니까. 남편은 저에게 다시 만나달라고 싹싹 빌었지만 저는 결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남편 소식이 종종 들려오는데 아무래도 교수님의 딸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이 컸는지 취업도 쉽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관련 업계에서는 일을 하지 못하고 일반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들었어요. 오랜 고생이 전혀 보람이 없었던 것이죠. 저는 중졸이지만 누구보다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남편의 부정행위로 마음이 벼랑 끝까지 떨어졌었는데 사업이 잘 되니 금방 극복할 수 있었네요. 지금은 열심히 제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누구보다 자신의 인생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길 바래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65살 남자입니다. 세상이 좋아져서 핸드폰 하나로 집에서도 구구절절 다양한 사연들을 들을 수 있고 공감하면서 같이 안타까워하는 청취자이기도 합니다. 저에겐 가슴에만 묻어둔 지난 과거이고
지금의 제가 있게 된 원동력이 된 사연이 있어서 두서없지만 오래전에 일어났던 사연을 한번 적어볼까 해요. 결혼을 하고 딸아이를 낳고 살면서 사업이 번창할 때가 있었지만 망하는 건 한순간에 망하더군요. 사업 파트너이자 동창 녀석에게 보증을 서준 것이 잘못되어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아내는 이혼을 요구하며 딸아이와 함께 제 곁을 떠났습니다. 그때 제 딸아이가 16살이었으니 알 것 다 아는 나이였고 사춘기였던 때라 아빠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과 원망들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아내에게도 미안하고 딸아이에게도 쫓기는 신세를 당하게 해서 면목이 없어 이혼을 하고 빚쟁이들을 피해 노숙자 생활을 하며 살았습니다. 가정을 파탄시킨 제가 무슨 변명이 있어 가족들을 붙잡을 수 있겠어요. 그때는 살아줘 주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가족들과 떨어져 산 지 14년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리어카를 구해 시장에서 노점을 하며 생계를 꾸려나가는 일이었고 리어카 상인으로 일하기 전 노숙자 생활을 하며 인생을 허비하며 살다가 쉼터를 만나 자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그때가 저의 인생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고 쉼터에서 여러 기술을 배우며 일을 전전했지만 몸이 급격히 안 좋아져서 아는 지인을 통해 시장에서 다양한 잡화들을 팔며 리어카 노점상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그 일은 하지 않지만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적이 인생에 많이 없었던 터라 가끔은 그때가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그쯤 딸아이는 30살이었는데 어떻게 알고 저를 찾았는지 제 앞에 어엿한 숙녀로 나타났고 처음에는 그저 손님인 줄 알고 찾는 물건이 있으면 말하라고 했더니 이 녀석이 저를 놀리려고 그랬는지 황당한 말로 답을 해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젊은 아가씨가 뭐가 필요해서 왔을까나? 없는 것 빼고 다 있으니까 봐봐요. 뭐 찾으러 왔어요? 정말 없는 것 빼고 다 있나요? 아빠를 찾으러 왔는데 아빠도 찾아주실 수 있나요? 아빠라는 말이 세상에 존재하던 단어였는지조차 가물가물했는데 그런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고 아가씨에게 그런 것은 없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아가씨가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기 시작했고 그때야 그동안 잊고 살았던 제 딸임을 직감했습니다. 딸아이는 다가와 안겼고 세상에서 그렇게 따뜻하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포옹은 처음이었어요. 그날은 장사를 접고 딸아이와 저녁을 먹으러 식당에 갔었고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풀어냈습니다. 네가 지금 몇 살인 거야? 아까는 정말 몰라보겠더니 자세히 보니 어릴 때 얼굴이 그대로 남아있네. 그나저나 아빠 같은 건 잊고 잘 살지 뭐하러 찾으러 왔어? 서울에서 직장 다닌다면서 바쁠 텐데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온 거야? 요즘은 사람 찾는 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실은 우연히 엄마 핸드폰에서 막내 삼촌 번호를 봤었는데 혹시나 하고 삼촌한테 연락해봤더니 아빠가 여기서 노점하면서 지낸다고 이곳 주소를 알려주더라고요. 삼촌한테는 연락도 자주 하고 그러면서 왜 우리한테는 몇십 년을 전화 한 통 안 할 수 있어요? 엄청 서운한 거 알아요? 이혼했는데 더 이상 남이지. 그리고 네 엄마 병원 원장이랑 재혼했다며. 내가 어떻게 더 연락할 수 있었겠어? 그냥 멀리서 소식만 들으면 그걸로 만족해. 엄마는 잘 있지? 나 만나는 거 알면 노발대발할 텐데. 늦기 전에 서울 올라가. 안 그래도 가요. 내가 여기 찾아온 건 이거 주려고 왔어요. 청첩장이야. 아빠가 꼭 왔으면 좋겠어. 아빠 부담 안 가게 신랑이랑 동시 입장이고
그냥 와서 내 모습 보고 밥 한 끼 먹고 가요. 엄마는 내가 확답 받아 놓을게. 어차피 새아빠도 돌아가신 지 꽤 됐고 아빠가 못 올 이유가 없으니까 와줘요. 하나뿐인 딸이 결혼하는데 아빠가 당연히 보러 와야지. 우리 시부모님들도 엄청 잘해주시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결혼이야. 안 오면 결혼 안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요. 딸아이는 청첩장을 들이밀며 한 달 후에 결혼을 한다고 했으며 뱃속에 오주된 아이까지 있다 말하면서 무조건 결혼식에 와달라고 했습니다. 서울로 가는 기차를 태워 보냈고 딸이 제게 말해주었던 것들을 곰곰이 곱씹어 보았어요. 간호사였던 아내는 저와 이혼을 하고 딸아이를 키우며 친정에서 지냈고 병원 원장과 재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혼을 하고 1년이 안 돼서 새 가정을 꾸리며 부족함 없이 지냈고 그 일 때문에 딸아이는 오히려 엄마에 대한 반항심이 컸고 절 미워하지는 않았다고 했어요. 혼자서 지낼 제 걱정이 많이 되었다고 말해주었고 아내는 재혼한 남편과 잘 지냈지만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모든 재산을 물려받았고 한순간에 벼락부자가 됐다고 했죠. 그 후부터 재산을 모아 딸아이의 맞선에 시간과 정성을 들였으며 결국 어느 재벌가 손주와 만남을 주선했고 서로 연인이 되어 결혼을 하기까지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저와는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온 가족이 낯설게만 느껴졌고 내가 이제 와서 정아의 아빠라며 나타날 자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손에 들려있는 청첩장과 초음파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다른 이질감 속에서 기쁨을 숨길 수 없었고 저를 찾아와준 딸아이에게 감사했어요. 초음파 사진을 보자 눈물이 왈칵 흘렀으며 길바닥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말았고 그동안 아빠 노릇을 못해서 제발 미워만 하지 않기를 바라며 지냈는데 단 한 번도 저를 원망하거나 미워한 적이 없었다는 딸아이의 말을 듣고 초음파 사진을 보니 세상에 이런 행복도 다 있나 싶을 정도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 기분을 무엇으로 표현해야 할지 그동안 노점상 일을 하며 억울한 일도 겪어봤고 싸움에 휘말리기도 했고 세상 살기 더럽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그 모든 것들이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서 딸아이를 만날 수 있는 것 또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선물인 손주가 생긴다는 것에 몸둘 바를 몰랐으며 결혼식이 다가올 때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노점상 일을 했어요. 드디어 딸아이의 결혼식 날이 왔고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기차를 타 서울로 향했습니다. 기차에 올라 서울로 가는 길에 딸아이에 대한 걱정이 들었고 재벌가 집이면 재산도 어마어마하고 흔히 말하는 금수저 집안의 자식일 텐데 그런 집안에서 우리 딸이 잘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 됐어요. 행여나 맘고생은 하지 않을지 별별 생각을 하며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호텔로 가는 길에 꽃집에 들러 딸아이가 좋아할 만한 꽃다발을 샀고 막상 결혼식장이 가까이 오자 어찌나 떨리던지 결혼은 딸이 하는데 제가 다 떨려서 손이 바들바들 거렸어요. 택시를 잡아 청첩장에 적힌 주소에 호텔로 가달라고 했고 도착하자 웅장한 분위기에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호텔에서 하는 결혼식은 처음이라 한참을 헤매다 겨우 딸의 이름을 확인하고 결혼식 장소를 찾아 들어갔어요. 멀리서 전 아내가 사람들과 인사를 하는 모습이 보였고 그 옆에는 신랑 될 사람과 그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신랑은 키도 크고 훤칠하게 생겨서 딸아이가 얼굴을 보고 반했나 싶을 정도로 참 잘생겼더군요. 전 아내가 인사하느라 바쁜 틈을 타 신부 대기실로 가려고 주변을 살피는데 누군가 제 뒷목을 잡았고 순식간에 당한 일이라서 힘도 쓸 겨를이 없이 끌려갔습니다. 뒤를 보니
저를 노려보며 서 있는 사람은 아내였고, 놀랐지만 반가운 마음이 더 커서 인사를 건넸는데 돌아오는 답은 황당했습니다. 당신 진짜 오랜만이다. 이렇게 보는 게 반가운 거였으면 내가 진작 연락 한번 해보는 거였는데 사는 건 정아한테 다 들었고 나 때문에 쫓겨다니게 해서 미안했어. 이제 빚도 다 갚아서 당신한테 피해가는 일은 없을 거야. 이렇게 차려입으니까 보기 좋다. 혼자서 청아를 예쁘게 잘 키웠더라. 당신은 옛날에도 자식 하나는 잘 키웠어. 여기가 어디라고 당신이 와? 정아가 당신한테 초대장을 준다고 했을 때 나한테 화나서 빈말로 그런 줄 알았는데 정말로 그 시골 깡촌을 찾아갔었어? 내가 그렇게 가지 말고 더 이상 남남이니까 아는 척 말며 살자고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당신은 철없는 딸이 한 행동을 고지고대로 들어먹고 여기까지 찾아와? 따끔하게 혼내서 올려보낼 생각을 해야지. 이제 와서 찾아오면 뭐라도 달라진대? 혹시 내 재산 탐내고 온 건 아니지? 다시 말하겠는데 우리 완전 남이고 이제 와서 가족이니 아빠이니 운운하지 마. 정아 시댁에서 알면 난리 나니까 당장 가. 당신도 생각이 있으면 여기 오면 안 되지. 여기가 어디라고 당신이 와? 내가 못 올 때 온 것도 아닌데 너무 몰아붙이지 마. 엄연히 내 딸 결혼식에 초대받아서 온 거야. 멀리서 정아 얼굴만 보고 갈 테니까 그렇게 소리 지를 거면 나한테 신경 꺼. 그래도 예정이 있어서 반가워하는 척이라도 해줄 줄 알았는데 내가 너무 기대가 컸네. 내 덕에 당신 이혼하고 재혼해서 팔자 폈는데 이렇게 문전박대해도 되는 거야? 어차피 재혼한 남편도 없다면서. 내가 전 남편인 거 들켜도 아무 말할 사람 없잖아. 왜 그렇게 혼자 난리야? 반가워하긴? 들키면 당연히 안 되니까 내가 이러는 거 아니야. 당신이 뭘 모르나 본데? 사돈될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 집인 줄 알아? 그런 사람들이 우리 집안이랑 가족이 되는 자리라고. 당신 하나 때문에 자칫하다가 모든 게 엉망이 될 수 있어. 그러게 그동안 뭐하고 살았는데 고작 리어카 장사야? 정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10년이 넘은 세월이야. 하다못해 작은 가게의 사장님이라도 돼서 나타날 줄 알았어. 그런데 삼촌한테 이야기 듣고 내가 얼마나 놀랬는 줄 알아? 당신이 우리 가족 생각을 했다면 이런 꼴로 나타나면 안 되지. 당신 때문에 나랑 정아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아빠 노릇한다고 우리 앞에 나타나? 그때 사업만 더 키우지 않았어도 우리가 이렇게 얼굴 붉힐 일은 없었을 텐데. 누가 보기라도 할까봐 겁나니까 당장 나가. 정아한테는 내가 왔다고는 말할 테니까. 아내는 독한 말을 하고 자리를 떠났고 이렇게 싫어할 줄은 몰랐는데 아내의 행동에 당황했고 너무나 많이 변해버린 아내에게 적응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도 정아와 약속한 게 있으니 꽃다발만 주고 가려고 신부 대기실로 향했고 신부 대기실에는 정아와 사부인이 있었는데 둘의 대화를 엿들은 순간 눈물이 핑 돌고 말았습니다. 정아야, 몸은 어떠니? 너무 무리하지 말고 힘들면 당장이라도 결혼 취소하고 병원으로 가자. 임신은 초기가 중요하다잖니. 우리 정아 얼굴 안색이 너무 안 좋은데 결혼을 내가 너무 서두른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이 엄마는 다 필요 없고 정한이가 건강만 해주면 돼. 여자가 집안에 잘 들어와야 남편 일도 집안일도 잘 되는 거란다. 어머니 말씀만이라도 너무 감사해요. 어제 너무 긴장돼서 잠을 설쳤나 봐요. 실은 어머니 오늘 결혼식에 아빠도 초대했어요. 돌아가신 원장님께는 죄송하지만 저희 아빠도 제 결혼식에 꼭 초대하고 싶었거든요.
상의 못 드리고 제가 정해서 죄송해요. 조용히 저만 보시고 식사하고 가시기로 했어요. 괜찮으시죠? 그럼 친아빠신데 당연히 오시라 해야지. 정한이가 참 잘했다. 어디쯤 오셨다니? 나도 얼굴 뵙고 인사드려야 할 것 같은데. 그나저나 친아빠라시는 분이 리어카 노점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맞니? 정아와 사부인의 대화에 얼굴이 빨개졌고 아내와는 다르게 사돈은 저를 반겨주시는 것 같았어요. 용기를 내서 꽃다발을 들고 정아에게 갔고 사부인과 정아는 예상대로 저를 반겨줬습니다. 사부인의 배려로 정아와 사진도 박을 수 있게 되었고 그 모습을 어떻게 알고 왔는지 아내가 저를 째려보며 가만 안 두겠다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돈이 저를 반겨주시니 무서울 게 없었고 정아와 하나뿐인 결혼사진을 바꿀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날 밥은 먹지 않았고 식이 끝나고 자리를 나왔는데 누군가 저를 뒤따르는 게 느껴졌어요. 뒤를 돌아보니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었고 그들이 저에게 다가오더니 주차장 외진 곳으로 끌고 가는 거였습니다. 너무 놀라 뭐하는 짓이냐고 반항도 해봤지만 절 찾는 사람이 있다면서 조용히 따라오라는 말만 하고 앞장을 섰어요. 한참 뒤에 한복을 곱게 입은 사부인이 나타났고 어리둥절해하고 있는 저를 보자 사부인이 180도로 변하는 거였습니다. 정말 해도 이런 콩가루 집안은 처음 보네. 이제는 친아빠까지 와서는 행패를 부리고 내가 정아한테 뭔가 꼼수가 있는 것 같아서 걔 뒷조사를 했는데 친아빠가 너무 형편없어서 깜짝 놀랐지 뭐예요. 아니 하고 많은 직업들이 있고 돈 벌 수단들이 이렇게나 널렸는데 리어카 노점상이라니요. 내가 존댓말 하는 것도 아까운데 배운 지성인이기 때문에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가 당신 같은 사람이 오면 안 되는 자리예요. 이름 대서 알만한 회사들, 가족들이랑 지인들이 오는 자리인데 당신 같은 사람들이 와서 이 결혼식을 망치면 되겠어요? 내가 올라가서 정아도 단단히 혼낼 거예요. 감히 어디서 아빠라는 소리가 나와? 자기 아빠는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박 원장님이면서 아무튼 천한 것들은 이래서 상종을 말아야 하는데. 지금 사부인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천한 것들이요? 당신이 배우고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이렇게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겁니까? 어떻게 정아가 이런 집안에 시집을 갈 수 있는지. 아까 정아에게 보인 행동은 다 거짓이고 이게 당신의 진짜 모습이구만. 당장 이 결혼 못하게 할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아저씨,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당신이 결혼 안 시킨다고 이 결혼이 없는 거가 될 줄 아나 봐. 나야말로 이 결혼 시키고 싶지 않은 사람 중에 가장 철실한 사람이야. 그런데 안 시키면 뭐 어쩔 건데? 지금 정아 뱃속에 우리 집안 손주가 들어있다고. 하나뿐인 딸을 미혼녀로 살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던지. 우리 집안 사람 되는 걸 감사하고 영광인 줄 알아야지. 어디서 결혼을 하라 말아야 아무것도 아닌 주제에. 사부인은 검정 양복을 입은 사람들과 자리를 벗어났고 바닥에 주저앉아 분노를 참을 수 없어 애꿎은 시멘트 바닥만 주먹으로 치고 말았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행복해하는 정아의 얼굴이 떠오르자 안심했던 제 자신이 참을 수 없이 싫었고 저렇게 두 얼굴에 탈을 쓰는 사람이 내 딸의 시모라는 것이 용서가 안 됐지만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아내를 설득하거나 정아를 설득해야 하는데 오늘이 결혼식이고 어떻게 이 결혼을 막을지 도무지 머릿속으로 떠오르지 않았어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어서 정아 삼촌이자 제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며칠 서울에서 신세를 지면 안 되겠냐고 했고
흔쾌히 동생은 허락해줬습니다. 동생에게 정한의 시댁에 대해서 말을 했고 동생도 펄펄 뛰며 당장 형수에게 알려야 한다고 했지만 제 말과 동생의 말을 들을 리 없어 보였어요. 이미 제 아내는 저에 대한 신뢰가 깨졌고 제가 무슨 말을 한다 한들 자격지심과 노망이라 하겠죠. 아니면 자신의 재산을 탐하려고 꾀를 내는 수작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런 성과도 이루지 못하고 일터로 내려왔고 어느새 소문이 났는지 노점상 식구들이 재벌집에 시집간 딸 덕 좀 보자며 한턱을 거하게 쏘라고 했고 꼭 그 일이 아니더라도 같이 어렵게 일하는 노점상 식구들끼리 밥 한 끼 정도 해야 할 것 같아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정아가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삼촌에게 전화를 했고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이왕이면 용달 일을 하는 삼촌에게 이사 비용을 지불할 테니 와서 이사를 도와달라는 정아의 부탁을 받았다고 동생의 전화가 왔어요. 동생은 며칠 서울에 올라와 정아가 잘 사는지도 보고 이삿짐도 나르면서 정아를 만나보는 게 어떠냐고 했고 바로 다음 날 노점상들에게 리어카를 부탁하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동생은 이참에 정아를 보러 갈 수 있는 기회라고 했고 정아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동생과 일꾼으로 가장해 정아의 신혼집에 들어갔습니다. 으리으리한 집안을 보니 정아가 누릴 호화스러운 생활이 다행이다 싶은데 저에게 한 사부인의 행동이 마음에 걸렸어요. 정아는 혼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고 힘들게 일하는 정아를 보자 뱃속의 아이도 걱정이 되고 사부인이 정아를 괴롭히지는 않을지 이 녀석이 시집살이를 남몰래 하고 있지는 않은지 너무 걱정이 됐지만 선뜻 아빠라고 나서지 못했어요. 신혼집이었지만 가구들이 어마어마한 고가였고 운반하려고 포장만 하는 것만 꼬박 하루가 걸렸습니다. 이사는 이틀을 걸쳐 이루어졌고 첫날은 큰 짐들이며 가구를 포장만 했고 이사갈 장소로 옮기는 일은 둘째 날에 했어요. 짐을 싸면서 간간히 정아가 삼촌에게 음료며 간식거리를 갖다 줬고 이상하게 사위와 사부인은 머리 한 톨도 안 보였으며 이 많은 짐들을 정아 혼자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실을 아는지 아내에게 당장 따져 물어야 했고 동생에게 아내의 연락처를 받고 그날 저녁 만나기로 했어요. 서울로 언제 온 거야? 정아 일로 상의할 게 있다고 사람을 오라가라 해. 당신 이러는 거 좀 지나치다고 생각 안 해? 지나치는 사람은 당신이야. 정아네 시어머니.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결혼식 날 나한테 한 짓을 당신이 알면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지 놀랄 거야.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글쎄 천한 것이래. 리어카 장사하면서 어디를 식장에 오냐고 나를 막 쏘아붙이는데 당신은 화나지 않아? 내가 그런 말을 들었는데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사부인이 아니라고. 나는 리어카 장사하면서 창피하거나 떳떳하지 못한 적 단 한 번도 없었어. 주변 상가들한테 피해갈까봐 항상 조마조마하고 미안한 마음은 들었지만 살아야 되다 보니까 내가 가진 걸로는 노점상밖에 못하겠더라. 그렇다고 이게 그렇게 죽을 짓이야? 당신 지금 나한테 그동안 힘들게 살았다고 시위하는 거야? 하소연할 거면 심리 상담소에 가서 해. 그렇게 욕심 부릴 때는 언제고 고작 리어카 장사에서 앞에 나타난 게 자랑이다. 사실 있는 대로 사부인이 말한 건데 그게 그렇게 듣기 싫었으면 가서 리어카 때려치우고 돈 벌 궁리나 하거나 내 시간 뺏지 말고. 그리고 정아는 어련히 잘 지내고 있구만.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정아가 시집살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그런 것도 안 알아보고 우리 정아 시집 보낸 줄 알아? 그냥 당신은 당신 자리로 가서 그렇게 없는 듯 살아.
내가 다 창피해 죽겠네. 더 이상 아내와 대화가 통하지 않았고 정말 제 자신이 무능력해 보였습니다. 다음날 정아의 집으로 이삿짐을 옮기러 갔는데 다른 일꾼들이 이미 정아의 신혼집을 옮기고 있었고 동생은 무슨 일인지 확인을 하러 갔어요. 알고 보니 사부인이 다른 일꾼들을 불렀고 저희는 첫째 날 일한 돈만 받고 둘째 날은 사부인이 구한 일꾼들이 이삿짐을 옮기는 거였습니다. 정아는 삼촌이 보낸 일꾼들인 줄 알고 일을 시작시켰고 삼촌이 전혀 아니라고 말하자 당황해하는 눈치였어요. 사부인에게 전화를 건 정아의 모습이 보였고 정아는 난처해하며 이미 사부인이 구한 일꾼들에게 일을 맡겨야 할 것 같다면서 첫째 날 일한 값을 2배로 쳐서 주겠다고 했고 동생은 뭔가 찜찜했지만 정아가 난처해하는 것을 보자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이대로 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동생만 보내고 사부인이 부른 일꾼들인 척하고 직물 옮기기 시작했고 정아는 이사갈 집으로 미리 가 있겠다며 출발했어요. 일꾼들이 제대로 일을 하는지 감시하면서 짐들을 날랐습니다. 그런데 일꾼들 입에서 충격적인 말을 들었고 제 귀를 의심했지만 잘못 들은 게 아니었고 정아는 이 모든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았기에 당장에 이 사실을 알려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 힘으로는 사돈을 이길 수 없었기에 일터에 있는 노점 연합회 식구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고 그들은 한달음에 서울로 오겠다고 해줬으며 정아가 이사 가기로 한 집 주소를 보냈고 그곳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내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야 했지만 아내는 믿지 않을 게 분명했기 때문에 우선 정아부터 빼내야 했어요. 거기 가면 가구랑 벽에 카메라 설치하면 되는 거죠? 카메라는 개수대로 돈 받아야 해서 사모님이 10대 신청했으니까 가격 잘 쳐주셔야 해요. 그런데 소형 카메라는 왜 아들 집에 설치하는 거래요? 보통 이런 건 가정집에 잘 안 하거든요. 그것도 이렇게 카메라 많은 건 저도 작업을 처음 해봐요.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하라는 대로 며느리 집에 몰래 카메라 설치만 잘하면 돼. 뭘 그렇게 알려고 들어? 여기 며느리네 집이 벼락부자야. 병원 원장이 아빠라는데 얼마 전에 죽고 모녀 단둘이 산다더라고. 얼마나 사기치기 좋아? 그거 알고 사모님이 작업 들어간 거지. 나한테만 살짝 귀뜸해줬는데 병원 원장이 엄청난 체력가더라고. 근데 몇 년 전에 재혼해서 모녀랑 같이 살았는데 이 원장이 환자들만 보며 살았지 자기 몸은 신경을 하나도 안 쓴 거야. 그러다 췌장암 걸려서 죽고 졸지에 모녀만 벼락부자 돼서 이 동네가 한동안 소문으로 난리 났어. 근데 여기 친정엄마도 보통이 아니라 그 소문들 다 잠재우고 열심히 살았지. 그런데 그럼 뭐해? 결국 재벌가의 눈이 멀어서 사기 당하기나 하지. 어쨌든 소형 카메라 숨겨놓고 며느리가 신랑만 때리게 하면 된다더라고. 그럼 자동이혼에 위자료까지 받고 우리도 한턱 단단히 챙겨준다고 했어. 근데 여기 사모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 없는 아들을 어디서 데려와서는 며느리를 완전 홀리게 만들고 그 집 친정엄마는 재벌가 집안 된다는 것에 빠져서는 아주 간이고 쓸개고 다 퍼준다는 거야. 아마 아들 역할하는 애는 어디 연극하는 남자 데리고 왔다고 하더라고. 근데 임신까지 돼버렸으니 그게 꼬여서 진작에 끝날 게임을 이렇게 번거롭게 만든 거더라고. 이 집이랑 가구들도 대여한 거라서 이사 가는 거잖아. 암튼 머리는 이런 데 쓰라고 있나 봐. 재벌 행사를 그렇게 감쪽같이 하고 말이야. 사모님이 집 근처 카페에서 며느리 잡아놓는다고 했으니까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집에 가서 가구 세팅 다 해놓아야 돼. 그러니까 어서 서두르자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솔직히 딸이 잘 살길 바랬고 저에게 한 사부인의 행동이 거짓이길 바랬습니다. 전 아빠니까 어떻게 당해도 상관없었고 누구에게 모욕을 당해도 참을 수 있어요. 그게 제가 딸과 떨어져 있는 동안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아내가 그렇게 원망스러울 수 없었고 당장이라도 아내에게 달려가 내 말이 맞지 않냐고 따지고 싶었으며 이 모든 사실이 한순간에 거짓이길 바랬어요. 많은 욕심 없이 그냥 딸만 행복하면 됐는데 이 모든 게 다 거짓이었다니. 저녁이 돼서야 노점연합회 식구들이 왔고 그들에게 내 딸이 겪은 상황을 설명해주자 자신의 일처럼 노발대발 해줬어요. 그 모습에 너무나 감동을 했고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인생을 잘못 산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감사함에 눈물을 흘리는 저를 위로해주면서 함께 정아가 이사한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집안에는 가짜 사위와 사부인과 제 전 아내와 정아가 있었고 이삿짐은 일꾼들이 다 정리를 해놔서 정아가 따로 정리를 할 필요 없이 깨끗한 집이었어요. 분명 저 짐들 사이에 카메라가 숨어 있겠죠. 노점 식구들과 집안에 있는 것들을 때려 부셔 소형 카메라를 찾았고 안방이며 화장실, 심지어 베란다까지 카메라는 나왔으며 모두 13대가 나왔어요. 정아와 아내가 이게 뭐냐며 물었고 사부인의 멱살을 잡고 분노를 토해냈습니다. 당신이 노점하는 나를 그렇게 깔봤다 이거지? 우리 같은 노점상들은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라 무대포거든. 그리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가장 노릇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당신 같은 사기꾼들이 나를 천하다고 할 자격이 없다고. 이 카메라들이 다 증거고 넌 우리 딸 잘못 건드렸어. 내가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 어떻게 하나 봐. 정아 엄마, 이 사람들 지금 가짜 신랑이랑 가짜 재벌가 행세하는 거야. 당신이 벼락부자가 된 걸 알고 딸이랑 둘이만 사니까 이 사람들이 속인 거라고. 내가 다 들었어. 그리고 전에 사는 집이 대여한 거라 이 집으로 급하게 이사 온 거고 이 카메라들이 자기들 이혼할 때 유리하게 만들려고 설치해 놓은 거야. 그렇게 자만하고 딸을 위한다는 당신이 속았다고. 당장 이 결혼 무효야. 그리고 우리 가족을 속인 당신들 내가 고소할 거니까 두고 봐. 이미 경찰도 불렀고 노점하는 사람들을 무시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 내가 똑똑히 보여줄게. 난 더 이상 잃을 게 없거든. 사부인, 아니죠? 이 사람이 지금 헛소리 하는 거죠? 정말로 당신들이 내 재산을 노리고 우리 모녀한테 접근했다면 내가 절대 가만 안 둘 거야. 그동안 했던 행동들이 겸손하고 절약하는 거라고 생각만 했는데 없어서 안 쓴 거였구나. 어쩐지 하는 행동들이 이상하다고 느꼈어. 재벌가라면서 몸에 밴 행동들은 영 아니었거든. 내가 미쳤지 누굴 탓해. 세상에 우리 정아 이렇게 만들고 너네들이 무사할 줄 알았어? 당장 내가 갖다 바친 돈 다 토해내. 그렇게 하지 않기 전에는 너희들 이 집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 그리고 감히 내 남편한테 천한 것이라고 했다 이거지? 내가 재벌가에 눈이 멀어서 그래도 16년을 함께한 남편인데 그렇게 모질게 대했다니 니들도 당해봐라. 아내는 사부인과 남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고 온 거실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나름 산전수전 다 겪어왔던 아내의 독이 오를 만큼 오르는 순간이었고 정아는 충격에 배를 움켜잡고 쓰러졌어요. 병원을 갔지만 아이는 초기에 유산이 되고 말았으며 임신 중에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게 화근이었던 것 같아요. 사부인과 사위 행세를 한 남자는 법의 심판을 받았고 징역을 살았습니다.
아내는 제가 사는 지방으로 내려왔고 정아 역시 다시 새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자신이 사기 결혼을 당한 것에 충격을 받았다기보단 아이를 잃은 것에 충격이 심했던 것 같아요. 정아에게 제가 있는 곳으로 내려오라고 했지만 도시에 사는 것을 원했고 주말마다 저와 아내를 보러 가끔 지방으로 내려오곤 합니다. 아내와 다시 합치지는 않았고 서로 한 동네에 살면서 지내고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런 경험이 무뎌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도 않더군요. 어느 순간 불쑥 생각이 나도 그 발판으로 열심히 악착같이 살아야지 하고 다짐을 하고는 합니다. 몇 년 전에 리어카 장사를 접고 몇십 년을 리어카 노점을 하면서 번 돈으로 작은 가게를 차렸습니다. 정아에게 떳떳한 아빠이고 싶어 열심히 가게를 운영하고 최근에는 보육원의 기증도 시작했습니다.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마트라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우며 세상을 살아가려고 해요. 가족은 여전히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아내는 자존심이 세서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저를 자주 보려 하지 않으려 해요. 이번 사연을 통해 아내에게 한마디 하고 싶네요. 결혼식 날 나에게 모질게 대했던 순간 때문에 나를 볼 때마다 괴롭다는 당신 말이 떠오르네. 그런데 정아 엄마, 더 이상 당신이 나한테 미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그때 일을 다 잊었거든. 정아가 16살 전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서로 떨어져 있었던 시간보다 나는 지금 시간들이 너무 감사해. 그래도 이렇게 얼굴 볼 수 있으면 보러 갈 수 있고 안부도 전할 수 있으니까 더 이상 외롭지가 않아. 더 이상 날 피하지도 말고 정아가 주말에 오면 함께 식사도 하고 그럽시다. 정아가 내 집 왔다 당신 내 집 갔다 걔도 힘들 거야. 미안하고 고맙네.